네, 안녕하십니까. OKDevTV 박정입니다. 예, 오늘도 허강남님 좀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스트리밍이 아니고 녹화로 된다는 점, 이 점은 약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메인으로 다룰 주제는 지금까지 본 나쁜 코드 중 가장 응한 사례는 이제 핵심이고요. 나머지 한 주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뉴스들 제가 모은 것들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참고 자료, 항상 이제 제 블로그 많이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성원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제가 이제 재밌는 개발 이야기 리스트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보시면 과거 얘기들, 과거 뉴스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드 쉐어 들어가시면 발표한 자료들 PDF로도 보실 수 있고요. 내려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초급 개발자를 위한 개인 채널 해서 하나 이제 운영을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를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회 중에 제가 10회까지 완료했고요. 20일에 다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구독자 한 200분 정도 모셨는데요. 다시 한번 성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의 짤방 한번 보시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자기 랭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파이썬이 좋아 하니까 오른쪽에서는 아니야,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더 좋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웃음 포인트는 이제 파이썬 가면 뒤에 얼굴이죠. 그 다음에 이제 C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이거는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C는 지옥이야 하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 자체가 결코 쉬운 어떤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짤방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방송 끝난 직후 제가 다른 방송 하나 더 올려드릴 텐데요. 애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X,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이라는 책을 선물로 이제 드릴 텐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소개할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제 빔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VS 코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 그리고 에디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빔 쓰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제 트위터 지인들이 한 얘기하고 제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보시죠. 다음으로 이제 개발자를 위한 추천 도서, 제가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본 나쁜 코드 중에서 가장 응한 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상한 오류 한 번씩 목격하시죠. 이 이상한 오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힌트.io라고 해서 웹 개발자를 위한 강력한 힌트 서비스라고 성능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기능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능 관련해서는 아마 몇 차례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OKDevTV.com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이제 2020년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을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통계 자료 제가 가져왔습니다. 핵심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궁극적인 가이드. 뭐 궁극적이라고 하면 약간의 이제 과장이 섞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걸 정리한 사이트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커닝 페이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빔부터 한번 보시죠. 예, 빔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텍스트 에디터의 인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급 상승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비주얼 소스 코드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는 이제 살짝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 아톰도 그렇고요. 근데 빔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빔 자체가 상당히 이제 건재한데요. 이맥스는 역시 이제 아래쪽에 있고요. 그럼 왜 도대체 빔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지 제 트위터 지인들이 뭐라고 이제 평가했는지 한번 보시면 약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우선 AWS 클라우드 컴퓨팅 터미널 액세스가 필요해서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EC2 만들고 나서 접근을 할 때요. 쉘로 접근하거든요. 물론 이제 X 윈도우 포트 포워드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의 로컬 PC에서 윈도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텍스트 쓰고 빔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클라우드 쪽 접속할 때 레이턴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기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본다.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나노를 쓸 수도 있는데요. 나노 쓰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리눅스 아까 업스케일 도전 프로젝트에서도 빔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자체가 이제 서베이 할 때 질문도 받겠지만요. 다중 선택으로 바뀐 이유도 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옛날에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내가 주로 쓰는 주된 편집기가 무엇인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여러 편집기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컴 실행생인으로 학교에서 빔을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리눅스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적인 것보다는요, 뭐 파이썬, 노트북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빔을 이용해 가지고 유닉스 프로그램 또는 리눅스 프로그램 실습 같은 거 할 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MIT 같은 데서는 아예 과외 코스로 빔 같은 거 설명하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무엇보다도요, 뭔가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빔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한데 뭘 설치하고 이를 여력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급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빔 정도는 익혀야 되고, 또 이제 익혔으면 또 쓰다 보면 뭐 나름대로 장점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빔을 계속 쓰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경향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VS 코드가 잘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와는 달리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짜지 않는 이상은 이제 VS 코드를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왼쪽 다시 한번 더 보시면 51%가 아니고 이제 뭐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다른 에디터들도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개발자를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여기 마인드맵으로 이제 정리한 개발자를 위한 이제 추천 도서인데요.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서프라이징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체계적으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백엔드, 딥러닝 이런 것도 책들이 순서대로 어떤 거 보면 되는지 쭉 마인드맵 형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트위터 액티비티 보시면요, 이제 임프레션 자체가 이제 5,700 정도인데요. 라이크하고 리트윗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추천 도서 목록 보고 이제 좋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를 위한 추천 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외국계 아니고 다 한국 번역판 또는 한국 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죠. 지금까지 본 나쁜 코드 중에서 가장 한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올라온 글입니다. 잠깐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코드인지요.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죠. 1000개의 기존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는 한 줄의 코드도 작성이 불가능해요. 손으로 노트에 적어가면서 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한 매크로가 있어서 매크로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기능을 실제로 이해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요. 하나의 작은 기능을 개발하는데 6개월에서 1년, 때로는 2년까지 걸립니다. 액티브 디렉터리 인증과 같은 새로운 인증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자,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네, 들어가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같은 어떤 레거시, 특히 이제 예배 처리가 많고 사용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 많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이 정도 레벨이 아니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테스트 팜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운영체제, 다양한 오라클 버전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다 테스트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오라클도 대단하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라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그 다음 기존 애플리케이션들, 호환성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자체가 이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데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예외 처리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참 서비스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또는 운영체제 만드는 회사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나쁜 코드 중에서 가장 한 사례가 어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상한 오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해 가지고 아주 희한한 오류가 발생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단계 8가지를 여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글로요.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온 8가지는 일반적인 어떤 이상한 오류를 찾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라서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환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환경. 예를 들어 운영체제, 그리고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라이브러리, 뭐 기타 등등 좋습니다. 그게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환경 자체가 의도한 바하고 다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게 환경 문제인지 내가 짠 프로그램 비즈니스 로직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거하고 연동 문제인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나는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토끼굴로 들어갑니다. 앨리스에 있는 토끼굴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 한번 이제 검토를 이제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제 세워야 되죠.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 자체를 잘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를 미리 지름길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세우다 보면 내가 왜 생각 못했지? 라고 갑자기 이제 브랜드 깨닫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물론 이제 가정 세우고 나서 이 가정에 여러분들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가정은 뒤바뀌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를 단순화하십시오. 문제가 복잡하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밖에 못 풀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슈를 격리하십시오. 여러 이슈가 동시에 있을 때요. 이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격리를 해가지고 이 이슈는 다른 이슈하고 영향이 없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분리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최소로 재현 가능한 예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재현 과정이 복잡하면요. 예를 들어 이 재현하는데 2시간 걸려요 이러면 재현 못합니다. 특히 이제 동치성, 스레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어느 정도 겪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재현이 돼야 되고요. 단순한 단계, 한 2단계, 3단계로 재현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시 재현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도 쉽고요. 주변 동료분한테 여쭤보기도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정복하십시오.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부르죠. 큰 문제가 있으면 나눠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제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 되면 이제 이슈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글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프로그래머는 지치고 디버깅 작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하시죠. 그리고 마음을 잠시 비우고요. 휴식한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시도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레거시 쪽 손을 좀 본다고 PHP 관련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간단한 건 이제 작성하는데요. 처음에 테스트 환경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기쁜 나머지 그걸 바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도저히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로 패키지 자체가 이제 2버전이 있었는데 테스트 버전에서는 테스트 환경에서는 제가 2버전 다 설치했고 상용 환경에서는 최종적으로 쓸 것만 갖다 놓고 API를 엉뚱한 걸 호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재현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가정을 이제 세운 거죠. 직접 이제 예를 들어 컴포즈가 문제다.
라고 가정을 세우고 다른 거 설치해보니 또 잘 돼요. 아, 컴포즈가 문제가 없구나. 자, 그럼 내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문제인가? 심지어 이제 S트레이스 MS 시스템 콜까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로 제가 이제 못 찾다가 나중에 이제 직접 토끼굴 들어가가지고 이제 솜에 걷어붙인 다음에 바로 이제 디렉토리 들어가가지고 실제 패키지 안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살펴보는데 갑자기 뉴 버전, 올드 버전 두 가지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양쪽 패키지 설정 잘못했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 이상한 오류가 발생하면 내가 이상한지 컴퓨터가 이상한지 프로그램이 이상한지 셋 중에 누군가는 이상할 겁니다. 그 이상한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잘 격리시킬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봐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쪽 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일반적인 사항을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웹힌트.io, 웹 개발자를 위한 강력한 힌트 서비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호환성, 프로그레시브 웹, 성능, 함정, 보안 관점에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OKDevTV를 한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힌트가 쭉 보이시죠? 그리고 통과한 거 보이시죠? 쭉 보입니다. 성능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성능 문제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성능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 액세시빌리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뭘 써가지고 이걸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해결하려면 요걸 알아서 요렇게 해결해야 되겠네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2020년 마이크로 서비스 채택 통계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 서비스 요즘 핫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오라일리에서 이제 레이더라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건데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맨 이쪽에 한번 보시죠. 언제 당신의 조직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지 않는다. 1년 미만이다.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보다 더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1에서 3년. 이 압도적으로 많죠. 즉 이미 쓸 곳은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속한 조직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조직이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블랙스완 말씀드리잖아요. 내 눈을 가려도 일어난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맞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 이제 허강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놀리스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분산형 모놀리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의, 명확한 정의,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뭐 밑도 끝도 없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춰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정가의 보도는 아니죠. 자, 다음으로 요거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컬처로 할 때요. 성공, 즉 당신이 기대했던 이 관점에서 성공하는 이제 비중이 어떻느냐. 완벽한 성공. 그 다음 뭐 아마 대다수 성공했다. 뭐 일부 성공했다. 전혀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보시면 이제 대부분 성공했다가 나오고요. 조금 성공했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뭐 기대치는 충족한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목표가 무엇이며 기대치가 무엇인지 정립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함부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떤 조직의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역량 이런 게 이제 좋습니다. 원래. 객체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객체장 했을 때 생산성 20배 올라가서 막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들 다 투입해서 만든 거라서 어셈블러로 해도 그 정도 나올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뛰어난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팀, 뛰어난 개인들이 먼저 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 정도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진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항상 우리가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고 경영층의 승인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만족하는 게 오히려 높은 이유가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전파되면 만족도가 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소유한 개발팀이 소유했는지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메인테인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는 결국은 내가 만들고 내가 테스트하고 내가 디플로이하고 내가 유지 보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예, 물론 이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방식대로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족도가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올라갔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75%가 예스입니다. 25%가 노입니다. 근데 왜 노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직도 레가시가 맞물린 곳에서는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더라도요, 디플로이나 메인테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개별로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연결해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좀 있겠군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느냐. 10% 미만, 10에서 20, 25에서 50, 50에서 75, 70에서 100. 양극단이죠. 즉, 레가시 쓰는 쪽에서는 레가시로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하고요. 그 다음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해버립니다. 아직은 이제 레거시가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레거시에는 VM, 이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가 약간은 이제 물음표긴 한데요. 제 관점에서는 VM 속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점점 더 컨테이너로 디플로이 하는 경우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디플로이 하는 중요한 도구를 컨테이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떨까요? 일단은 10% 미만, 10에서 25, 20에서 50, 50에서 75, 70에서 100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히 아직도 중앙 집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다는 지금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앙 집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크로 서비스가들이 공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데이터베이스 자체 묶이죠. 락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배포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면 다 같이 똑같이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의 원래 철학인 서비스별로 배포,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고민인데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 VM이나 컨테이너로 디플로이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단위별로 디플로이 할 수 있을까? 그 디플로이 했을 때 가용성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점은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까다롭고요. 게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엉켜 있을 때는 이거를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 그리고 이제 노력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애플리케이션도 다 같이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생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또 수정해야 되고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책을 보시면 이제 사례들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다룰 때요. 이럴 때 이제 서비스 자체를 무중단한 상태에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함부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어렵다. 그것도 런타임 중에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100%까지는 못 갈 거고요. 앞으로도 가기 힘들 겁니다. 그나마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레거시 쪽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데이터베이스, 중앙 집중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모놀리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이거는 뭐냐면 백엔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고 프론트엔드는 모놀리식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프론트엔드 자체도 모놀리식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10% 미만 뭐 해서 75에서 100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하죠.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프론트엔드 쪽 엔지니어링 이런 스킬이나 기술들 자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슬슬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쪽 아니면 이제 BFF 쪽 이런 쪽을 약간 살펴보셔가지고요. 대응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컨테이너 쪽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쪽 약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이 겪는 뭐 장점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능 자체를 이제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변화. 기술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자체의 리퀘어먼트가 변화를 할 때 여기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전반적인 확장성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릴리스 자체를 더 자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디플로이먼트까지 이르는 타임,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리드 타임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완벽한 테스트 하는데 더 유리하다,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가용성. 특히 이제 비즈니스 기능 사이에서 가용성 자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게 더 좋게 만들면 더 좋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했다고 좋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비용 줄였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직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선은 이제 역시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 바꾸는 게 가장 어렵겠죠.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이 저항이 이제 굉장히 클 거고요. 기존 잘 되는데 왜 바꿔야 돼? 이 한마디면 이제 대부분 이제 무력화해주고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디자인, 설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 자체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떤 식으로 분해하느냐, 쪼개느냐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를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술로 쪼개시면 안 되고요. 메뉴 단위로 쪼개시면 안 되거든요. 즉 비즈니스의 기능 단위로 쪼개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딱 한 번에 캡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시스템하고 어떻게 이제 통합하느냐. 레거시 시스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를 하면요. 결국 레거시 쪽 자체가 결합도로 작용하는, 즉 배포 자체를 제약해버리는 그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관리해야 되는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뭐 여기도 컴플렉시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의 품질, 그리고 기술 부채, 그 다음에 이제 IT 스킬 자체, 그리고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있는 스태프들 재훈련 또는 훈련, 그리고 이제 요쪽 뒤쪽 가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사실을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웹 성능을 높이기 위한 궁극적인 이제 가이드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HTML, CSS, 이미지, 폰트, 자바스크립트, 서버, 테스팅 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서요. 링크들 쭉 달려 있습니다. 이 링크가 이제 저번에 약간은 좀 흩어져 있는 거를 이제 모아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썸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뭐 몇 가지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웹 성능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때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제들만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은 이제 제가 이제 방송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겁니다. 즉 이제 웹이 느려지는데 특정 PC에서만 그런 것 같아? 와스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이제 드렸거든요. 우선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어떤 리소스를 땡겨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제가 없으면 PC 자체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백엔드 쪽, 와스하고 그 다음 이제 로드 밸런스 쪽 로그 보면서 혹시 느려지는 구간, 오류가 있는가를 검사한다. 요게 이제 4단계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 요거 예를 들어 아까 네트워크 관련해서 특이사항 같은 것들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게 뭐 크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져오는데 뭐 블럭이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안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실행 시간이겠죠.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쪽 예를 들어 로드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쪽은 이제 서버 쪽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자체를 완벽하게 아까 환경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딱 맞는 정답은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도요. 대충 생각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나 허강남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가 많이 오가고 이게 주제가 좋다고 생각되면 방송에도 다루겠습니다. 예, 다음 8번째입니다.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커닝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 사용하는 20가지 코드를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jQuery가 훨씬 더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IE 같은 경우 호환성 더 담보하는 좋은 건데 그걸 왜 굳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jQuery를 점점 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jQuery에 대한 의존성을 이제 줄이고요. 이걸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5하고 CSS로 다 어떻게 이제 좀 대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즉 순수하게 웹브라우저에 있는 걸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관련해 가지고는 좀 유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커닝 페이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20가지 정도 어떤 식으로 자로 쓰는 것들이겠죠. 요거를 바꿔줄 수 있느냐. 위에 보시면 jQuery를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jQuery를 이걸로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호환성이나 기타 등등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드실 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번개처럼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빔 인기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빔 쓰실 수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한 번은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될 겁니다. 텍스트밖에 못 쓰는 경우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발자를 위한 추천 도서 마인드맵으로 돼 있고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훑어보시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다른 이제 트위터 제 지인들 이게 썸업을 많이 한 자료들을 제가 종종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본 나쁜 코드 중에서 가장 한 사례는인데요. 예. 레거시 어쩔 수 없다는 거. 결국은 이제 오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환경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환경 자체가 남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질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국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상한 오류를 찾는 방법. 요거 일반적인 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직접 들어가서 아마 한번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 나오는데요. 읽어보시면 좀 흥미로운 것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오류 잡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설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고 요거 반복하다가 맞으면 수정해 가지고 다시 테스트 케이스 올린 다음에 배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힌트.io 웹힌트.io 웹 개발자를 위한 강력한 힌트 서비스. 예, 정말 강력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채택 통계 보셨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책 열심히 지금 이제 하나 번역한 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나오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또 책 내용 이용해가지고 또 한번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 성능을 높이기 위한 궁극적인 가이드. 오썸 방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커닝 페이퍼. 뭐 100% 지금 당장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호환성 또는 이제 웹 브라우저 자체에 있는 기능만 이용하고 중속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jQuery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드러내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방송 이제 마치겠는데요. 추석 연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는 한 주 쉬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요. 이제 2주간 소식이 있겠네요. 2주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소식들 챙겨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K대부TV 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